파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교통위원회 책임자가 한국 지하철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장면들이 파리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악취와 지연으로 악명 높던 파리 메트로. 서울 방문에서 시작된 놀라운 혁신.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파르 몽테스키웨입니다. 파리 교통위원회 책임자로서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민원 전화벨 소리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메트로 4호선의 지연, 5호선 샤틀레역의 악취, 1호선의 냉방 고장에 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열자 센 강의 아침 공기가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제 하루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스파르, 이번 분기 민원이 작년보다 32% 증가했네. 특히 위생 문제와 악취 관련 불만이 급증했어. 6개월 내에 가시적인 개선이 없다면 위원회 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지난달 통계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파리 메트로는 평균 15분의 지연, 30%의 역사에서 환기 시스템 문제, 45%의 역사에 화장실 부재 또는 폐쇄. 오랜 역사와 유산을 자랑하는 파리의 지하철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엘로이즈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론 브리핑 준비해야 해요. 르몽드가 파리 메트로에 참을 수 없는 악취에 관한 특집 기사를 내일 발행한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현장 확인을 위해 샤틀레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숙자들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나뒹굴었습니다. 전광판은 고장나 있었고 승객들은 언제 올지 모를 열차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선 관광객 가족은 코를 막은 채 서로 속삭였습니다. 파리 지하철이 이렇게 더럽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국제교통시스템 평가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파리는 유럽에서 중위권, 세계적으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서울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울 지하철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99.9%의 정시 운행률,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실시간 열차 정보 시스템, 무료 와이파이, 깨끗한 화장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국제교통 컨퍼런스 초청장을 발견했습니다. 2주 후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에게 서울 방문 계획을 설명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가스파르, 동양의 시스템이 유럽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엘로이즈의 의문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당장 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방문 계획을 설명했고 의외로 그는 즉시 승인했습니다. 어차피 현 상황에서 더 나빠질 건 없으니 한번 가보게.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네. 장관의 말이 제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 관한 자료를 읽으며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메트로가 불과 40년 된 서울 지하철에게 배울 것이 있다니. 이것이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 될까요? 곧 그 답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긴장감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출발 전날 메트로 노동조합 대표 마르셀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우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스파르, 당신의 이 한국행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파리 메트로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대로라면 파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며
파리 메트로의 현주소를 담은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화장실 관련 민원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다는 통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었고 1.5유로라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역에 화장실 자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구석진 곳에서 노상방뇨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것이 메트로 특유의 악취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안내 로봇, 다국어 서비스. 이미 첫인상부터 파리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 철도를 탑승하며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의자마다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서울 지하철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하는 2호선 전동차에 오르자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객차 내부에 악취가 전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메트로의 불쾌한 냄새가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국제협력팀의 김지원 팀장이 내일 아침 미팅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서울 지하철 앱 다운로드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앱을 설치하자 놀라운 기능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실시간 열차 위치 추적, 최적 경로 검색, 역내 편의시설 안내, 심지어 각 칸의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마치 쇼핑몰 같았습니다. 깨끗한 상점들, 문화공간,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었고 전동차를 기다리며 스크린도어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해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5유로 약 2,200원을 지불해야 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관리 상태가 형편없거나 아예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역의 화장실은 무료였으며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자동 세정 시스템, 핸드 드라이어,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설조차 유료로 제공하고 그 관리마저 소홀히 하는 파리의 현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내일 있을 서울교통공사와의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엘로이즈에게 첫날의 인상을 간략히 이메일로 전했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우리가 알던 대중교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냄새, 지연,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이면서도 완벽하게 관리되는 화장실은 파리 메트로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밤늦게 숙소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떻게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토록 완벽하게 구축했을까요? 그리고 130년의 역사를 가진 파리 메트로는 왜 이런 혁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지원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몽테스키웨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서울 지하철의 모든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귀하를 위해 관제센터와 심야 정비 현장 방문도 준비했습니다. 김지원의 안내로 먼저 통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지하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 열차의 위치, 속도, 승객 수까지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AI 시스템이 최적의 운행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99.9%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합니다. 30초 이상 지연되면 즉시 조정에 들어갑니다. 김지원의 설명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5분 이내의 지연은 정시 운행으로 간주되는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관제센터 견학을 마친 후 김지원의 안내로 강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역 중 하나라고 했지만 역사 내부는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루 평균 17만 명이 이용하는 역입니다. 김지원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파리 샤틀레역은 혼잡도가 최고조에 이르면 거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곤 합니다. 강남역 플랫폼에 도착하자 눈에 띄는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완벽하게 설치된 안전문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선로로의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열차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일부 노선에만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역내 공기 질 측정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었고 그 수치는 앱을 통해 승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2023년부터 모든 역에 공기질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지하철 내 악취 민원이 95% 감소했죠. 김지원의 설명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에서는 메트로 특유의 악취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디지털 역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명의 직원이 태블릿으로 역내 모든 시설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조명, 환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 질문에 김지원은 역내 곳곳에 설치된 비상통화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즉시 역무실과 연결되며 부상자 발생 시 3분 이내에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역내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깨끗한 식당가가 지하철역 안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화장실에 들렀는데 아침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마다 순회 점검을 하고 혼잡 시간대에는 15분 간격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화장실 내 청소 요청 버튼을 누르면 5분 이내에 담당자가 출동합니다. 파리에서는 하루에 한 번 청소하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후에는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속철도 KTX와 지하철, 버스가 모두 연결된 대형 환승역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환승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착하는 열차의 정보와 연결되는 교통편이 자동으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역내 문화공간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라고 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도 거리 음악가들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역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스마트 도서관이었습니다. 지하철역 한쪽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서 시민들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었고 QR코드로 전자책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 시간을 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김지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지원은 특별한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승객 없이 운행되는 막차 이후의 열차를 탑승해 정비 과정을 견학할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외부인에게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 1시 모든 승객이 사라진 서울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조용한 역사에 정비용 열차가 들어왔고 김지원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차내에서는 특수 장비를 갖춘 작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닥 청소, 손잡이 소독, 좌석 점검까지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4시간 동안 모든 열차와 역사에 이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상 깨끗한 지하철을 경험할 수 있죠. 김지원의 설명을 들으며 파리 메트로의 관리 실태가 떠올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종종 전날 밤의 쓰레기가 아침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열차가 차량기지로 향하는 동안 선로변에서는 또 다른 작업자들이 선로 점검과 신호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량기지에 도착한 후 정비고에서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차량 점검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계적 점검부터 내부 디자인 요소까지 승객의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집약된 현장이었습니다. 이 밤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차량기지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밤의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택시와 심야버스가 도시를 원활하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1시 이후 대중교통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는 현실이 대조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교통공사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의 모든 기술적 혁신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세계 최고의 도시철도를 만들어 시민의 삶을 혁신한다라는 비전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철학을 집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원의 안내로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실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실시간으로 열차 운행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객 흐름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씨, 이벤트, 요일, 시간대를 모두 고려해 승객 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열차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기술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기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함께 열차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서울 지하철은 운영 에너지의 약 8%를 자체적으로 재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도 일부 노선에 유사한 기술이 도입되었지만 효율성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스마트 스테이션 테스트 베드였습니다. 이곳은 실제 역사를 축소한 모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실제 도입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재는 사물인터넷 IoT 기반의 역사관리 시스템을 실험 중이었습니다. 역내 모든 시설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실시간 지하철 상황을 확인하며 식사를 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하철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열정을 다하는 삶의 영역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현재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김지원은 초연결 지하철이라는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승객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는 시스템. 여기서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 생활의 중심축이 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교통 시스템이 함께 설계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지하철, 자전거 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도시 발전에 맞춰 교통망이 뒤따라가는 형태였지만 여기서는 교통망이 도시 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도시의 지하철역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역사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도서관, 소규모 공연장, 심지어 육아 지원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시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에 도착한 파리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파리 메트로 9호선의 고장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닌 시스템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로 보였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지난 이틀간 본 모든 것을 정리하며 파리에 있는 동료들에게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꼼꼼하게 숫자와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면서도 이 모든 증거가 파리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잠시 후
엘로이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정보네요.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아시아의 시스템을 유럽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시민성은 우리와 다르고 파리의 역사적 지하철 구조는 현대화에 한계가 있어요. 그녀의 회의적인 반응은 예상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문화적 차이만으로 이런 격차가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지원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이 아닌 좀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녀에게 엘로이즈의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건 아니었어요. 김지원은 1970년대 서울 지하철의 초창기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잡하고 관리가 부실했던 모습이 파리의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에 대한 의지와 꾸준한 개선이었습니다. 김지원은 3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는 시스템. 둘째, 민간 기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지속적 혁신. 셋째,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 방식. 이 3가지가 서울 지하철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1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에 진입하는 시민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시스템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김지원은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지하철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시민이 제안한 임산부 배지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신 초기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임산부들이 배지를 달면 좌석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제안은 실제로 도입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김지원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관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192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건이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화재 감지 및 진압 시스템 강화, 비상 탈출 훈련 의무화 등이 이 사건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경험이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김지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파리 메트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는 김지원의 초대로 서울 외곽의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70대 노부부는 서울 지하철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김지원의 아버지는 1980년대 지하철 기관사로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낙후된 설비, 불편한 환경, 불규칙한 운행. 그 시절의 서울 지하철은 오늘날 파리 메트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식사를 마치며 노부부가 건넨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 스마트폰으로 독서하는 학생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노부부.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도 올바른 방향과 의지만 있다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김지원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 없이 실제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혼잡하다는 2호선 열차에 올랐고 예상대로 차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파리의 혼잡한 메트로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서 있었고 핸드폰으로 조용히 무언가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로 밀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차내 냄새였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데도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메트로의 악취가 악명 높은데 말이죠. 김지원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시스템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시민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열차는 덜 혼잡해졌고 이번엔 다른 노선들을 옮겨 타며 서울 전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역사 디자인, 그 지역 역사나 문화를 반영한 예술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시청역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김지원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변화와 적응을 중시하는 이 문화가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지만 교통 시스템과 같은 공공 인프라 개선에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박민호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 지하철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정책과 시스템 개발의 중심에는 항상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서울 지하철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 문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등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고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도 끊임없는 고민과 혁신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 유람선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가지런히 뻗은 교통망, 불빛으로 빛나는 고층 건물들. 이 모든 도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유람선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김지원은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담은 책과 함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특별 에디션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그 노선도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서울 지하철은 초기에 단순한 2개 노선에서 현재의 복잡하고 방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경이로웠습니다. 노선도를 보며 파리 메트로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1900년 첫 개통 이후 파리 메트로는 많은 노선을 추가했지만 기본적인 운영 방식과 철학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은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해왔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 파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제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어떻게 파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이제 확실한 비전과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세 개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터미널 천장의 누수,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지저분한 화장실.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아리알 B노선 열차는 예정보다 15분 지연되었고 차내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열차에 탑승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창문을 열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엘로이즈와 다른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와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지만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흥미롭지만 현실적이지 않네요. 파리의 역사적 지하철 구조는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새 노선을 건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국인들의 질서의식과 프랑스인들의 자유분방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거의 일제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엘로이즈는 기술적, 재정적 한계를 강조하며
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장관은 제 보고서를 관심 있게 읽었고 한국 지하철의 혁신적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만 파리 메트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조의 반발도 예상되고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장관은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한 역을 선택해 한국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점차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제안은 제 원래 계획보다 훨씬 축소된 것이었지만 시작점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샤틀레 역이 시범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달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메트로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고 작업 방식의 변화에도 저항했습니다. 지하철 역내 상인연합회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프랑스의 자존심을 버리고 아시아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진보 언론은 오래된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지지했습니다. 일련의 회의와 토론, 설득 과정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효율적인 시스템과 파리의 관료주의적 장벽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원에게서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서울교통공사의 기술지원팀을 파리에 파견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스마트 교통 솔루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기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이 협력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언론의 관심도 한프랑스 교통협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술적 지원이 확보되면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노조도 점차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 착수 한 달 전 서울에서 기술팀 3명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샤틀레 역을 꼼꼼히 조사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역내 악취와 청결 문제였고 그 다음은 승객 안내 시스템과 안전시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일주일 앞두고 최종 계획을 확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엘로이즈를 포함한 거의 모든 동료들이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는 엘로이즈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프로젝트의 핵심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파르, 당신이 옳았어요. 변화는 필요합니다. 파리 메트로가 세계적 수준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샤틀레 역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팀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개선된 역사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모든 화장실이 완전히 리모델링되었고 무료로 개방되었습니다. 청소 인력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났으며 30분마다 점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역내 환기 시스템도 전면 교체되어 악취 문제를 해결했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실시간 열차 정보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개선된 화장실을 의심스럽게 들여다보거나 새 디지털 안내판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고 특히 악취가 사라진 역사 환경에 많은 승객들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청소 인력의 파업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노동 강도를 높인다며 반발했습니다. 긴급하게 노조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고 한국에서 도입한 시스템의 핵심은 더 많은 인력과 효율적인 분업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청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교대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예산 문제였습니다. 초기 계획보다 비용이 20% 이상 초과되었고 교통부 재정팀에서 추가 예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김지원의 도움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중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예방적 유지 보수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하자 추가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샤틀레 역에 대한 민원이 60% 감소했고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평이 이어졌고 일부 관광 가이드북에서는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던 언론들도 점차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르몽드지는 파리 메트로의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샤틀레 역의 변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고무된 교통부 장관은 프로젝트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1호선의 주요 6개 역에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3년 내에 모든 주요 환승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산 증액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이제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각 역사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팀을 이끌었고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녀가 이제는 변화의 주도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3개월 후 한국기술팀이 귀국하기 전 마지막 평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지원은 파리 메트로의 변화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처음에는 파리의 오래된 시스템 개선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개선을 넘어 파리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자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고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의 귀국 전날 저녁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교통부 장관, 메트로 관계자들, 노조 대표들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은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파리 메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10년간 모든 역사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 지하철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개월 후 샤틀레 역을 포함한 1호선 주요 역사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민원은 80% 감소했고 정시 운행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메트로 특유의 악취가 사라지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엘로이즈가 들어와 한 관광 잡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10대 대중교통 시스템 순위에서 파리 메트로가 8위에 올랐다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서울은 여전히 1위였지만 파리가 유럽 도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파리 지하철의 혁신을 이끈 한국의 놀라운 영감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